안녕하세요. STW의 제1회 데이터 인텔리전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금융, 제조, 커머스,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 총 240여 명의 신청자분들께서 지금 라이브 캐스트로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지금 웨비나를 보고 계신 참석자분들께서 화면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PC에서 접속해 계신 경우 모든 창은 자유롭게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각 화면을 드래그 하시면 보다 크게 발표 자료를 보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피커 얼굴이 보이는 미디어 플레이어 창 오른쪽 하단에 스피커의 음향 버튼이 있습니다. 강제 뮤트 상태로 입장이 되시는 경우에 혹은 중간에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면 음소거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Q&A 창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중 일부를 선별해서 스피커 분들께서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항목도 있습니다. 세션이 모두 종료되면 한 번씩 클릭하셔서 응답해 주시면 제2회 위드 웨비나에서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계시기 때문에 혹시 화면이 잠깐 멈추거나 소리가 끊기는 약간의 버퍼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상적으로 라이브 될 예정이오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사용법은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고 지금부터 S2W 웨비나 위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위드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반 보안 기술이 미래 사회 전반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시작한 웨비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관된 데이터에 관한 인사이트와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웨비나 구성은 키노트, 데이터 인사이트, 기술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키노트 세션은 S2W의 CEO 서상덕 대표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2W 대표를 맡고 있는 서상덕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저희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키노트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왜 이런 행사를 기획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시간 동안 간략히 여러분들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R&D 회사입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 또 이 웨비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고 그 방향이 커넥티비티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핸드폰이 없거나 아니면 와이파이가 잠깐만 터지지 않아도 굉장히 불안하고 어딘가에 계속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지 뭐 그렇게 바뀐 지는 이미 좀 지난 것 같고 그게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들도 뭐 클라우드 환경이라든가 또 비대면 그런 근무 환경을 통해서 사실 서로 매우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예전처럼 레가시 시스템이 별도로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든가 또 산업보안 쪽에서도 인터넷망에 물려있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편리함이라는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 보면은 이제 보안적인 요소들로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도 보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변화는 최근에 이제 챗 GPT가 굉장히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 뭐 알파고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GPT도 그렇지만 새롭게 나온 기술들이 진짜 놀랍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술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우리 생활 속에 쓰이는 일들을 계속 겪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즐겁고 재미있고 편리한 쪽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위험하게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은 늘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봤을 때 모두가 연결돼 있고 또 강력한 기술이 합쳐지게 됐을 때 이게 보안적으로는 치명적인 일로 한순간에 다가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전부 연결돼 있고 동시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위험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됐을 때는 생각보다 큰 파급 효과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관에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막고 그런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 같은 보안기업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뭐 학계라든가 여러 다른 보안기업들 또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일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위드는 함께 이런 일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기획이 됐고, 저희는 저희가 잘하는 일들, 그러니까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반에서 쌓아온 보안 관련된 지식이라든가 인사이트를 적극적으로 나누고 이에 관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것이 큰 취지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인텔리전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인텔리전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 S2W가 생각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이버 시큐리티 도메인에서 데이터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하는 데이터는 사실은 굉장히 큰 데이터, 정말 큰 이제 빅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사실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보안적으로 뭔가 예방을 할 수 있거나 조치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액션을 할 수 있는 정보로 추출하고 가공해서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액셔너블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액셔너블한 면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의 바다가 정보의 공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이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액셔너블한 인포메이션 형태로 가공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도메인을 좀 넓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큐리티가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큐리티를 침해하는 요소는 어택과 같은 이제 적극적인 행위도 있고 나도 모르는 새에 유출이 돼서 돌아다니는 어떤 나의 불찰이나 실수로 인한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택처럼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뷰즈해서 원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이런 활동까지 이제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것처럼 뭐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분석을 한다든가 또는 적극적으로 이제 디펜드 포워드 한다든가 서티파이라든가 오디트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돕는 일들을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로 일을 해서 제공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빅데이터에 관련된 근본적인 그 경쟁력 그리고 여기에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는 사실 너무나 방대하니까 이 중에서 중요한 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AI 기반의 기술이 이제 반드시 중요하고 이렇게 추출해서 예를 들어 요즘 챗 GPT 같은 거 보면 이제 요약을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이렇게 요약된 정보를 보더라도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람의 인사이트가 결합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됐건 아니면 해킹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애널리스트가 됐건 저희 내부 이제 분석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밸류에드한 노하우를 보태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인텔리전스를 구현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방침이고 오늘 제 뒤에 이어서 키노트 이어서 웨비나 해주실 분들도 저희 회사 내에서 이런 테크 리더를 맡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 느낀 바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크웹이라든가 디웹 같은 빅데이터에 접근하고 이거를 분석하는 것을 조금 더 기술적인 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다크웹, 디웹 같은 정말 아무 정보나 다 있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부터 회사 내부의 이런 굉장히 스트럭처된 데이터까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파이프라인 기반으로 모두 받아들인 다음에 여러 가지 AI 필터라든가 저희가 만든 분석 툴들을 써서
여기서 정말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추출해내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스케일 아웃하는 방식으로 인텔리전스라는 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중요한 정보들이나 요소들을 애널리스트라든가 분석가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더 인사이트를 보태서 이것을 고객한테 전달하는 일들이 이제 저희가 해온 일들이고, 지금까지 국내 이제 중요한 기관이라든가 기업을 저희가 많이 그 서포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받았던 질문 또는 이제 거기에 저희가 이제 잘 답을 했던 내용들을 오늘 좀 쉐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건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요. 다크웹 디벨에서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긴 하냐. 그리고 만약에 나왔다 치면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모르는 게 약이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웨비나는 저희가 다크웹을 쭉 지켜보고 온 트렌드라든가 여기에 관한 실화점들, 어떤 정보가 이 안에서 유용하고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작년 한 해 동안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뒤이어서는 어카운트 테이크오버라고 해서 다크웹이나 디웹에서 나온 계정 정보들을 내가 알게 됐을 때 기업이나 기관들이 주로 어떤 조치를 내부적으로 실제로 취하시는지에 관한 사례들을 좀 통해서 이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게 가진 예방력에 대해서 좀 와닿으실 수 있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데이터 리기라든가 ATO에 관한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저희가 이제 디지털 어뷰즈라든가 또는 스레드 액터 같은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AI 기반의 어떤 보안 또는 그걸 막는 여러 가지 얘기들에 관해서 아젠다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만나뵈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그 다크웹 디웹에 관한 얘기들 중심으로 해서 다크웹이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디웹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연이어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의 문제를 기술로 이롭게 풀고 싶다라는 팀이 모여 있고요. 저희 S2W가 하고 있는 기술들,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보여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키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두 번째 세션은 이에 이어서 데이터 인사이트 세션입니다. 스피커로 모시는 분은 심선영 님이신데요. S2W의 데이터 분석가이시고요. 심선영 님은 매주 S2W 고객사에게 딥다크웹 동향과 트렌드를 알려주는 위클리 뉴스레터 다크피디아를 발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속이 가능한 서피스 웹 너머의 다크웹 상에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중 회사 및 기관의 기밀 정보, 자주 타격받는 국가 정보, 또 임직원의 개인 정보 등에 대한 유출이 얼마나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깊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딥다크웹 데이터 트렌드와 인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창에 저희가 Q&A 창을 마련해 놨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이렇게 라이브 세션에서만 얻어 가실 수 있는 질의응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세션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피커분을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S2W 심선형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지금부터 저는 범죄의 목적과 다크웹의 개요, 그리고 작년 한 해에는 어떤 사이버 범죄 트렌드가 있었는지, 다크웹의 최신 동향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2W에서 매주 발행하는 다크웹 뉴스레터 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크웹 뉴스레터라 하면
고객분들에게 이번 주 다크웹발 주요 사건은 이런 게 있었고 저런 게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위클리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클리 보고서는 STW에서 제작한 AI를 통해 주제가 선정되곤 하는데 AI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과거에 STW에서 관심 있게 봤던 게시물들의 키워드를 AI를 통해 정제하고 크롤링된 게시물들의 위험 순위를 나열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타격을 입은 산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정보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입니다. 범죄 트렌드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와 범죄가 주로 벌어지는 사이버 공간인 딥 다크웹의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 자체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도들이 은행에서 현찰을 갈취하는 행위나 불법 도박, 탈세, 유괴, 기타 등등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범죄들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범죄 유형들의 수법, 피해자 주체 등은 모두 다른데 이 모든 것들은 금전 갈취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서 주로 실행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해커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해커들의 목적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의 해킹 기술을 자랑하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이마저도 유명 해킹 그룹의 이몽을 사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행위도 오프라인 범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주 목적은 기업이나 조직의 자산을 탈취하고 판매하거나 협박용으로 돈을 뜯어내는 데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드리자면 해커들의 목적도 오프라인 범죄와 동일하게 금전 및 자산 탈취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범죄 중 유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자식을 납치하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협박 행위 중 하나죠. 협상에 임하지 않을 시 납치한 자식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협박 메시지가 수반되곤 합니다. 오프라인 범죄에 유괴가 있다면 온라인 범죄에는 랜섬웨어가 있죠. 랜섬웨어는 해킹 조직이 기업으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고 기업에게 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활발하게 랜섬웨어 활동을 이어나갈 락빗이라는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기밀 유출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락빗의 로고가 있고 밑에 보이시면 락빗이 탈취한 기업명과 기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했는지, 그 탈취한 데이터베이스 샘플은 무엇인지, 그리고 탈취한 데이터베이스를 미끼로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작게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We advise you to pay to remove the data라고 적혀 있죠. 잘 아시겠지만 한국말로 번역하면 돈 줘, 그럼 데이터 지워줄게 로 해석될 수 있죠. 피해 주체가 다를 뿐 유괴랑 전혀 수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최대 장점은 무엇일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원격으로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장점이 있겠고, 그리고 시간적 제약이 없이 아무 때나 범죄에 가담이 가능한 것이 있겠고, 그리고 범죄의 유형 또한 다양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개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데요. 바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익명성이 아주 훌륭하게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동시에 금전과 자산 갈취가 가능한 공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딥 다크웹 공간입니다. 다크웹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죠. 이제 토어 브라우저인데 토어는 The Onion Router의 약자입니다. 웹 브라우저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등과 동일한 웹 브라우저인데 토어 브라우저와 이들의 차이점은 토어 브라우저는 엄청난 익명성을 제공해준다는 것에 있죠. 첫 번째로 볼 부분은 아래 보이시는 URL인데요. 저희는 흔히 .com이나 .org 등의 직관적인 URL을 통해서 웹서핑을 하곤 하는데
토르 브라우저에서는 절대 외울 수 없는 56개의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사이트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철저한 익명성인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토르 브라우저와 일반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저의 IP 주소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화면은 일반 웹브라우저에서 제 IP를 확인한 화면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잘 보여주죠. 이제 동일한 웹사이트를 토르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했을 때 찍히는 IP 주소가 제가 실제로 있는 IP 주소와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있다고 보여주는데 여기서 키는 저희 실제 IP와 웹서버에서 보이는 IP는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접속을 했는지 절대 추적이 불가능하죠. 익명성이 추가가 된 토르 브라우저와 익명성이 보장되는 화폐가 나타났습니다. 자산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운 비트코인이 등장하니 해커들은 기업이나 조직 등을 공격하고 자산을 갈취하고 이제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등장과 함께 블랙마켓 형성을 위한 사이버 범죄 에코시스템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크웹에서 발생하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은 불법과 범죄에 관련된 것일까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다크웹이라고 해서 다크웹에서 발생하는 모든 콘텐츠가 불법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콘텐츠도 있고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개인이 쓴 일기 등등 사실은 다크웹 페이지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래도 나머지 30% 정도는 음란물 콘텐츠입니다. 그 외 콘텐츠가 이제 다크웹에서 발생하는 불법 콘텐츠인데 그 수는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범죄의 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항목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마약 판매, 해킹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심지어는 총기와 작물을 거래하는 게시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다크웹의 위험성에 있어 또 눈여겨볼 사항은 사이버 범죄 생태계 형성과 불법 콘텐츠의 증가, 해킹 방법과 기술의 다양화와 함께 다크웹 유저 수는 꾸준히 매년 증가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크웹 접속자 수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8%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평균으로 치면 약 250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국내 다크웹 유저 수는 일평균 약 18,000명이고 전체 국가 중 약 2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다크웹 유저 수도 해가 지남에 따라 증가세에 있고 오히려 글로벌 다크웹 연평균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죠. 다크웹에서 국내 관련 유출 사고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딥 다크웹 내 국내 관련 사건 사고의 정량적 지표인데 보이시는 바와 같이 2020년에는 매주 약 1개에서 2개 정도가 있었는데 불과 2년 만에 매주 7개에서 8개 국내 관련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수치로 환산을 하면 평균적으로 매일 1회에서 2건 정도 국내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과거에 비해 국내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화면은 작년 한 해 국내를 공격했던 포스팅의 샘플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샘플과 또 다른 해커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국내 기준에서 기업의 기밀 자료나 민감 개인정보, 개인정보로 하면 여권도 있겠고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등등이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게임의 소스코드, 건설사의 설계 도면 등 너무나도 다양한 정보들이 딥 다크웹에서 유출되고 있죠.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기업이나 조직 입장에서 위험한 다크웹 공간에 대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다크웹의 최신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자의 활동 빈도수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는 점인데 먼저 보이시는 화면은 딥 다크웹 3대 해킹 포럼입니다. 브리치드, 익스플로이트, XSS라는 곳인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유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브리치드와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집계된 회원 수가 약 8만 명이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28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해커의 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겠고, 꼭 해커가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해킹 포럼에서 기업의 기밀 정보나 기밀 유출 정보를 공유받아서 재배포하는 인원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킹 포럼과 다크웹뿐만 아니라 해커들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도 활동을 넓히고 있습니다. 해커들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해킹 행위에 임하는 현상은 작년 이전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해커들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왜 활동을 하는지 고민을 해보니, 텔레그램 채널은 다크웹에 비해 1번, 채널을 생성하기가 쉽고 2번, 다크웹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커들이 다크웹에서 활동을 멈추고 텔레그램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크웹에서는 주로 본인 텔레그램 채널을 홍보를 하고,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기밀 자료를 공유하는 동향을 발견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사건 몇 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 1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작년 1월에 중국 텔레그램 유출 채널에서 국내 웹사이트에 가입한 약 200만 명의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개인 정보는 가볍게는 회원들의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있겠지만, 민간 개인 정보는 이름이나 연락처, 그리고 사는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샘플은 유출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샘플이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된 원천이며, 그 좌측에 보이시는 것은 중국 텔레그램 유출 채널 방에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사건은 작년에 꽤 유명했던 사건인데, 작년 3월에 해킹그룹 랩서스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국내 대기업의 내부 자료를 유출했죠. 내부 자료는 대기업의 소스코드가 있겠고, 그리고 기밀 자료가 있는데, 보이시는 화면은, 보이시는 샘플은 국내 기업의 소스코드 발제본입니다. 그 좌측에 보이시는 거는 국내 소스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 그리고 이건 유출하고 있는 샘플의 설명입니다. 소개드릴 두 번째 동향은 해커들의 성향 관련인데, 랜섬웨어 그룹이나 해커 집단은 특정 산업이나 국가를 국한하지 않고 보안이 취약한 조직을 주로 공략하곤 했는데, 작년은 좀 다른 동향이 발견되었습니다. 작년에 특정 해커들은 정해진 산업이나 정해진 국가만을 타겟하는 경우, 다시 말해 한 국가, 한 산업만 공략한다 식의 공격 스타일이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벌어진 사건인데, 유명 해킹 포럼, 방금 소개드린 브리치드라는 해킹 포럼인데, 그 해킹 포럼에서 활동하던 돈주지라는 해커가 국내 게임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하고 공개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해커는 지속적으로 국내 게임사를 타겟을 해왔고, 데이터베이스를 탈취를 해왔고, 그리고 발견된 데이터베이스에는 게임사의 고객인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약 20만 개 정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게임사의 내부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작년 9월에 꽤나 유명했다는 사건인데, 작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펼치는 유저가 등장했습니다. 유저의 이름은 비오르카라는 유저인데, 비오르카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국가정보기관이나 인도네시아 약 1억 명의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부, 그리고 기타 등등 각종 정부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하고 해킹 포럼에 무료로 공개를 하는 그런 기만성 행위를 보였죠. 이후 다른 해커들도 인도네시아의 보안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악성 행위를 펼쳐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비오르카뿐만 아니라 다른 해커들로부터 계속되자, 어떤 해커들은 인도네시아는 로우 시큐리티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심지어 오픈 소스다 라는 표현을 쓰며 인도네시아의 보안 수준을 비꼬는 행위도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동향은 핵티비즘 성격을 지닌 해커들의 활동이 증가했다는 점인데, 핵티비즘이란 해킹과 그 액티비즘, 정치행동주의라고들 하죠. 그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정부나 조직을 해킹하거나
서버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큰 사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 특정 지역 주민들의 탄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지하는 반대 세력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행위가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관련 사건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이제 이란에서 히잡 시위라는 게 발생했는데, 히잡 시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작년 9월에 이란에서 20대의 여성이 히잡을 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가 되고 원인 불명의 이유로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이후 이란에서는 이를 규탄하기 위해 저항 시위가 벌어짐과 동시에 텔레그램 채널이나 다크웹에서는 저항 시위를 펼치는 시민들을 지지한다는 명목으로 이란의 정부기관인 복지부나 그리고 에너지 기업을 공격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공격을 한 다음에 기업이나 조직의 중요 데이터베이스를 빼내고 그걸 공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작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얼마 전입니다. 중국 지역의 인권 탄압을 멈추고 해방을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알리바바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하고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하는 해커들의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알리바바에서 탈취한 내부 데이터베이스의 샘플본입니다. 소개드릴 네 번째 동향은 가장 빈번하게 타격을 입은 산업 관련인데 정부와 군사 관련 데이터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가장 많아왔습니다. 일부 유출 데이터의 경우 국가 기밀사항이나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보였고 해당 국가 시민들의 민감 개인정보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 또한 꽤나 컸던 사건인데 작년 7월에 다수의 해킹 포럼에서 중국 상하이 공안의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대량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상하이 공안이 관리하고 있는 사건의 자료, 그리고 범죄 이력 등등이 있었고 또한 약 75만 명의 중국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민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시에 이 해커는 이 자료를 유출시키고 있는 해커는 10비트코인, 당시로 치면 약 3억 원의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작년 11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왕성하게 활동하던 해커가 인텔 브로커라는 해커인데 이 인텔 브로커라는 해커가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 해커에 의하면 미국의 FBI가 있겠고 해군, 그리고 공군, 그리고 기타 등등 각종 정보기관의 내부 문서를 탈취를 하고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내부 문서를 확인을 해보니 미국 지도에 그려져 있는 각종 정보기관의 위치가 어디인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페이지가 발견되어 이렇게 한번 공유들어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사이버 범죄의 공간은 다크웹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으로도 확대되고 있어 해커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한 특정 산업이나 국가를 전문적으로 공격하는 전문 해커들이 등장해서 국가나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저 프로파일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위험성이 더해지는 동향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해커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재활용하는 동향인데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개인정보가 있겠고 기업의 자산, 그리고 심지어 임직원들의 계정 정보가 있겠죠. 해커들은 직접 기업이나 조직의 보안망을 뚫고 자료를 직접 탈취하는 해커들이 존재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해커들은 과거에 유출되었던 데이터베이스를 긁어 모아서 재배포하는 해커들의 활동 또한 활발해졌다는 경향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줄 정리드리자면 한 번 유출된 데이터베이스는 끊임없이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에서 유통된다는 점입니다. 관련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2020년에 해킹 포럼에 공개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가 작년 9월에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해킹 포럼에 또다시 유출되었죠. 타격을 입었던 웹사이트는 국내 주류 쇼핑몰이고 데이터베이스는 웹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였습니다. 보이시는 자료는 작년에 블랙캣이라는 이름 아래 활동하던 랜섬웨어 그룹이 개설한 다크웹 사이트인데 지금까지 해킹 그룹과 협상에 임하지 않은 기업과
기관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해당 웹사이트의 다크웹 사이트에 접근하는 누구나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파일은 보이시는 숫자와 같이 작년 기준에 약 64,000개가 있었으며 PDF와 같은 구분자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딥다크웹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작년 한 해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 한번 짚어드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 해킹 포럼의 회원 수는 이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다크웹 유저 수 또한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S2W가 크롤링하고 있는 다크웹 페이지 수 또한 증가세에 있는 점을 살펴봤을 때 딥 다크웹발 사이버 공격은 개인과 기업 그리고 기관이 모두 조심해야 할 영역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조직을 향하는 공격은 랜섬웨어도 있고 해커가 보안망을 뚫고 직접 조직 내에 침투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는데 임직원들이 선 예방하는 방법도 있겠죠. 임직원들의 계정 유출로 인해 조직이 공격받는 경우도 자주 포착이 되곤 하는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 후속 스피커인 김다솜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선영 분석가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기술 세션으로 스피커 김다솜님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김다솜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관한 디지털 크라임 컨소시엄 2018에서 한국 다크웹 관련 주제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다크웹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셨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딥다크웹 포럼에서 활동 중인 유저 프로파일링, 브랜드 어뷰징 사례 분석 및 테이크다운 프로세스 연구입니다. 현재 S2W의 위협 분석센터 탈론의 위협 탐지팀, 핫소스팀에서 딥다크웹 포럼 유저 간의 연관성 분석, 딥다크웹 데이터 유출 사고와 브랜드 어뷰징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주로 딥다크웹에서 발견되는 스틸러, 랜섬웨어, 데이터 유출 사건과 관련된 위협 행위자 분석에 관심이 있고 이와 관련해 다양한 국내외 컨퍼런스에서 왕성한 발표 및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다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2W 위협분석센터 탈론의 위협탐지팀 팀장 김다솜입니다. 오늘 제 발표를 통해서 계정 유출과 관련된 주요 시나리오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벳 다크웹 해킹 포럼, 텔레그램, 그리고 히든 채널과 관련된 계정 유출 건이나 이제 기업 유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팀에 대한 소개와 계정 유출 현황, 그리고 주요 계정 유출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협분석센터 탈론에 대한 소개입니다. S2W 위협분석센터에서는 고객사 관련 위협 연구와 인텔리전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오펜시브 리서치나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액셔너블한 아이템을 고객사에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 분석 센터에는 4개의 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위협 탐지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위협 탐지팀의 내부 팀명은 핫소스입니다. 항상 신규 소스,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한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는 작업의 기술적인 자동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 시도와 수법, 데이터 유출 등을 분석해서 정부 그리고 기업 고객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유출 관련 케이스에 대해서 같이 보시고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최근 계정 유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틸러 로그 유출 현황입니다. 여기서 스틸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스틸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틸러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될 경우 악성 코드가 PC에 저장되어 있는 민감 정보를 탈취합니다. 이때 탈취한 정보를 스틸러 로그로 만들어서 공격자들은 디웹 다크의 해킹 포럼이나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공유하거나 판매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위협 탐지팀에서 수집한 스틸러 로그에 포함된 계정 수는 총 1,069만 846건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 관련 유출 계정 수는 44만 799건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 정부기관 관련 유출 계정 수는 16만 5,402건입니다. 3개월이면 90일 정도인데 90일 동안 디웹 다크웹 해킹 포럼과 히든 채널을 통해 수집된 스틸러 로그가 총 1,069만 846건입니다. 이 숫자는 중복을 제거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단순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웹사이트 유저 정보 유출 계정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계정 덤프 유출 현황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유출된 계정 수는 4억 995만 6,208개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 관련 유출 계정 수는 375만 1,341개입니다. 한국 정부기관 관련 유출 계정 수는 19만 4,235개입니다. 해당 정보 역시 그 중복을 제거한 숫자입니다. 4억 개 정도의 아이디 패스워드 유출이 디웹 다크의 해킹 포럼과 히든 채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계정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GitHub을 통해 민감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와 스틸러 감염으로 인해서 민감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그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전달드릴 주요 시나리오는 3가지입니다. 그리고 디웹 다크웹 해킹 포럼 판매자보다 먼저 K사를 통해 그 탐지한 사례에 대해서도 공유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처리 절차에 대한 시나리오 및 액션 아이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GitHub상에서 이제 임직원 MySQL 계정 정보가 유출된 건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9월 14일에 GitHub상에서 M 사용자가 그 GraphQL과 관련된 설정 파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때 커밋 메시지는 프로젝트 개발 시 사용한 리액트하고 이제 GraphQL SSR 설정이라고 커밋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정보를 탐지한 다음에 해당 사용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닉네임 오신트를 기반으로 링크드인 프로필에서 2021년 5월까지 A사에 재직했던 직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커밋 메시지에서 GraphQL SSR 설정이라는 커밋 메시지와 함께 코드 내에서 그 기업과 관련된 인프라 내부 도메인이 발견되었습니다. 내부 도메인과 그리고 링크드인 프로필을 통해서 A사 관련 프로젝트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시에 확인하였던 이제 GitHub 코드입니다. 코드상에 이제 MySQL 관련해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해당 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먼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감 정보가 노출된 레포지토리에 대해서 삭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GitHub 플랫폼 측에 테이크다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에는 민감 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때 이제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명확하게 노출되어 있고 기업과 관련된 내부 도메인이 노출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증빙만 제출하면 바로 테이크다운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제 3, 4일 내로 테이크다운이 되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민감 정보가 단순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라 텍스트만 민감한 정보였을 때는 GitHub 측에서 판단하에 작성자에게 일주일 내로 레포지토리를 삭제할 것을 공지합니다. 그리고 작성자가 일주일 내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GitHub 측에서 임의로 삭제 조치를 취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프로세스인데 임직원 계정 유출을 이제 안내를 하고 초기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계정에 대해서 유효성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유출 당사자에게 계정 유출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사용 중인 계정 정보를 이제 일괄 패스워드를 초기화하는 것을 조치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깃헙상에서 이제 마라톤 클럽과 관련된 웹사이트 유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입니다. 2021년 12월 13일에 깃헙 봇이 이제 돌아가는 중에 그 2014년 8월 8일에 작성된 특정 마라톤 클럽 사이트와 관련된 사용자 정보가 업로드된 코드가 탐지되었습니다. 해당 레포지토리를 확인했을 때는 레포지토리의 운영자는 국내에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C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8일에 마지막으로 커밋되고 업데이트는 없는 상태였고 그 웹사이트는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웹사이트 상에서는 2021년 일정이 공지되어 있었고 2020년 12월 5일까지가 그 마지막 일정 업데이트한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코드를 확인을 한 결과 총 2,965건의 사용자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확인했을 때 이름, 이메일만 노출된 정보는 2,76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이메일, 아이디,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재직 중인 기업명이나 주소가 노출된 정보는 20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큰 회사나 이제 중소기업 가릴 거 없이 그 기업명이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 계정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탐지하였던 깃헙 코드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도 앞서 시나리오 1번처럼 민감 정보가 노출된 레포지토리에 대해서 삭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 방안은 시나리오 1번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3번입니다. 국내 IT 인프라 운영 및 유지 보수 업체 임직원의 스틸러 감염으로 인해서 기업 민감 정보가 유출된 사례입니다. 먼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크웹 모니터링 과정 중에서 국내 IT 인프라 운영 및 유지 보수 업체인 B사 직원의 PC가 피커 스틸러에 감염돼서 해당 PC에 저장된 B사 고객사의 내부 데이터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커 스틸러의 경우에는 감염기기 내 브라우저 정보나 문서 파일, 원격 계정 정보 등을 유출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총 77개의 문서가 유출되었으며 그중 보안 진단 가이드라인과 총괄 유지 보수 현황 및 접속 정보 관련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괄 유지 보수 현황 파일에는 접속 IP, 관리자 계정 정보, 하드웨어 및 그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한 상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보아 유출 시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확보했던 스틸러 로그입니다. 스틸러 로그에는 오토필이라는 폴더와 쿠키즈, 그리고 파일즈, 하드웨어라는 텍스트 파일과 IP, 패스워드 텍스트 파일, 그리고 스크린샷 JPEG라는 이미지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 포맷은 피커 스틸러 고유의 포맷이고 피커 스틸러에 감염이 됐을 때 스틸러 로그가 생성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폴더 3개와 텍스트 파일 3개, 그리고 감염 당시 화면 캡처가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필 같은 경우에는 그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 자동 완성 데이터, 그리고 쿠키는 브라우저 쿠키 데이터. 그래서 이제 PC에 저장되어 있는 민감 정보가 스틸러를 통해 유출됩니다. 당시에 이제 확인하였던 민감 문서였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트 네임이나 제공 서비스, 담당 매니저, 도입 연도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감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스틸러 로그 유출 소스를 확보합니다. 보통 이제 텔레그램이나 디웹, 다크웹 해킹 포럼에 업로드가 되는데
이게 한 번 업로드가 됐으면 여러 채널에 스틸러 로그가 떠돕니다. 재공유하거나 재판매하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디웹 다크 해킹 포럼 및 히든 채널 내 관련 스틸러 로그에 대해서 소스나 정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출 범위나 영향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시나리오 1, 2번과 동일하게 계정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유출 안내와 동시에 그 패스워드 초기화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협력사 임직원 스틸러 감염으로 인해서 기업 민감 정보가 유출된 케이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2022년 8월 25일에 니카 씨라는 유저가 XSS 포럼에 한국 기업 관련 접속 정보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당시에 판매자가 톡스 아이디를 공유하였고 톡스 아이디를 통해 판매자에게 접속 정보에 대한 샘플을 요청하였습니다. 톡스 같은 경우에는 큐톡스라는 메신저인데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큐톡스 같은 경우에는 톡스 아이디만 있으면 유저에게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저에게 샘플을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샘플 이미지를 통해서 유출 당사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K사에 수집되어 있는 스틸러 로그에 노출된 계정 정보를 조사한 결과 유출 당사자가 레드라인 스틸러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사자는 키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스틸러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스틸러 로그에는 왼쪽 이미지와 같이 감염된 PC의 호스트 네임과 IP 주소 그리고 PC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출 당사자의 PC가 스틸러에 감염된 이유로 스틸러 로그가 판매된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사에서 확인한 결과 니카 씨가 이제 판매글을 작성한 날짜보다 18일 전에 이미 텔레그램 스틸러 로그 채널을 통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일한 파일이 S채널, L채널, B채널, C채널에 공유되었습니다. 총 4개의 채널에서 유출 당사자의 민감 정보가 포함된 스틸러 로그가 공유되었습니다. K사 아톰은 이제 니카 C가 업로드한 날짜보다 18일 앞서서 탐지하였고 당시에 이제 니카 C가 XSS 포럼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그 계정 정보가 클로즈됐다는 내용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 시나리오 3번처럼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스틸러 로그에 대해서 유출 소스를 확보하고 텔레그램 채널 외에 다른 포럼이나 히든 채널에서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계정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스틸러 로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출 범위와 실제 기업에 미칠 위협과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영향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다음 조치는 이제 앞서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직원 계정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유출 안내 및 초기화하는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 시나리오와 K사 탐지 케이스를 기반으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계정 유출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웹, 다크웹 해킹 포럼 및 히든 채널 상에서의 계정 유출 판매 및 공유 채널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계정 유출 정보를 판매하는 포럼 유저와 채널 운영자는 계속해서 활동지를 변경합니다. 활동지를 변경하기 때문에 이들이 옮겨가는 포럼이나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유저가 업로드한 유출 정보를 재판매하거나 재공유하는 브로커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이제 이미 유출된 정보를 반복해서 업로드하기 때문에 유출 정보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브로커에 대한 활동 추적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GitHub, Git와 같은 소스코드 관리 서비스 원격 저장소 상에서의 노출된 민감 정보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프로토타입, 제품 개발 과정에서 이력 관리 용도로 이제 고객사나 의뢰 업체로부터 허가 없이
GitHub에 소스코드 정보를 공개적으로 업로드하는 유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 정보를 제외하고 소스코드만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제 민감 정보를 업로드하는 유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정 유출 이력 관리는 필수입니다. 앞서 디웹 다크웹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언급한 것처럼 동일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업로드하는 판매자나 브로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판매자나 브로커가 올렸던 판매글에 대해서 이력을 추적하는 이유는 이 이력을 추적함으로써 이들이 업로드했던 큰 회사나 아니면 업로드했던 접속 정보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를 확인을 하면 판매자 및 브로커에 대한 평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나중에 동일한 유저나 유사한 유저가 유출된 계정 덤프를 업로드를 하였을 때 유출 범위나 이들이 유포할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김다솜님의 발표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150명 정도 동시 접속자 참석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Q&A 질문창에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릴 때 발표자분들께서 조금 선정하여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개인적인 이름과 그리고 소속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 질문을 읽어드리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심선영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심선영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이 많다 보니 제가 임의로 선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질문을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질문, 다크웹에서는 주로 대기업 정보만 유출되는 것 아닌가요? 중소기업도 다크웹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제 발표에서 설명드렸듯 범죄자들도 금전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을 털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통상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보안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해커들이 우회 공격을 사용하죠. 우회 공격이라 함은 대기업의 파트너사나 하청사 그리고 계약에 맺어 있는 다른 중소기업 등을 공격해서 대기업의 데이터를 꺼내는데 사이버 공격이 활용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심지어 소기업 등등의 전방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만 나오지 않고 사실 대기업이 많이 나오는 추세가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 또한 많은 유명 해킹 포럼에서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케이스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다크웹 두 번째 질문, 이 이제 다크웹 정보라는 것이 공공기관이나 경찰이 아닌 회사가 조사를 해도 되는 영역인지, 우리나라 경찰 수사랑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S2W에서 하는 업무는 조사, 수사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좀 수집과 탐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객사 데이터가 외부에 노출된 정황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1차로 고객사에 즉시 알림을 드리고 수사기관 등 정보기관에는 고객사와 협의하에 최대한 빠르게 알람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 여부는 고객사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이라 저희는 그에 맞게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크웹에 존재하는 존재하는 정보가 실제 정보인지 파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TI를 적용해서 날마다 저희 기업의 안전도를 점수화해서 대시보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위협이 탐지될 경우 과거에 이미 유출된 정보인지 여부 및 중요도 등을 1차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 고객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고객사 이름이 직접 언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타 기업의 데이터 유출에 대한 2차 피해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안전도나 대시보드 등은 저희 마케팅팀에 이메일 주시면 그에 따라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다크웹은 IP 베이스로 접속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국가별 접속 통계량은 어떤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한 것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다크웹에 접속할 수 있는 토어 브라우저는 사용하는 유저의 정확한 IP 주소를 1대1로 매칭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다만 현재 토어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의 전체 현황 정보에 예를 들어 현재 몇 명이 접속 중인지, 지역별로 몇 명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토어 브라우저를 관리하고 있는 토어 재단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 토어 재단이 이를 매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시로 토어 재단에 들어가서 관련 데이터를 다운받고 데이터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 후속 스피커였던 김다솜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다솜입니다. 네, 그 8번 그 질문 중에 위협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한 지침과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다크웹이나 이제 딥웹에서 계정 유출이나 아니면 민감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조치할 수 있는 선에서 지침과 이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이드 문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민감 정보 유출을 탐지를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액션 아이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크웹에 존재하는 정보가 실제 정보인지 파악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TI를 적용해서 네, 날마다 저희 기업의 안전도를 점수화해서 대시보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정보인지를 파악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서비스를 도입하시면 그 기업에서 원하는 뭐 탐지하고 싶어 하신 키워드나 아니면 기준에 대해서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처음에 이제 협의를 하고 그리고 모니터링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시보드는 이제 지금 현재 유출 계정이나 뭐 어택 서페이스 모니터링이나 그런 위협에 대해서는 대시보드로 이제 수치화하고 통계화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 정보가 유출된 레포지토리 삭제 요청 관련해서 레포지토리의 이제 오너나 컨트리뷰터가 아닌 경우에도 테이크다운 요청이 가능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가능합니다. 네, 민감 정보가 유출됐다는 그 증빙만 있으면 굳이 오너나 컨트리뷰터가 아니어도 테이크다운 요청이 가능합니다. 기업 민감 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S2W는 이후 원인 분석도 같이 진행해 주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요건은 이제 저희 사고조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조사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네. 포럼이나 채널 모니터링 아까 AI 기반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자동으로 되고 있나요? 요거는 AI가 수집을 하고 있고 수집하는 봇이 있기 때문에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해커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먼저 활용을 하고 난 이후에 딥웹 다크웹에 계정을 올리거나 판매를 하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2차, 3차적인 공격이 수행된 이후에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요건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다양한데 이런 유형의 판매자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스틸러 로그 채널에 올라오는 로그 중에서 민감해 보이는 계정 정보만 출연해서 거기서 로그인까지만 해보고 그 샘플 이미지만 캡처해서 바로 판매하는 유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한 유형의 공격자가 있다기보다 여러 가지 유형의 뭐 예를 들면 액세스 브로커 그 접속 정보를 판매하는 브로커나 아니면 실제로 자기 공격에 사용하고 나서 판매하는 뭐 유형의 뭐 직업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크웹에 저희 기업의 해킹 대상 정보나 취약점이 떠도는지 파악할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뭐 기업에 대한 키워드 정보만 있으면 일단 관련 키워드가 떴거나 아니면 관련 업권 정보를 저희가 따로 노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공격 의심 정황이 보인다 싶으면 이제 그런 게시글들을 따로 알림을 드리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네, 그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Q&A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다솜님 저희 Q&A까지 들어봤는데요. 긴 시간 위드 웨비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혹시 저희가 다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 중에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콰이리 접수해 주셔도 되고 또 저희 이메일로 접수를 해 주셔도 되니까요. 또 다음 시간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세션의 자료는 금주 중에 홈페이지 리소스에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업로드 완료한 후에 이메일로 링크를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가시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 항목까지 한번 진행해 주시면 저희 2회 위드 웨비나에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남겨주신 질문과 함께 잘 반영하여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